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월 21일에 영국 BBC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UN 보고서에서 알게 된 5가지 사실. 이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UN 보고서 사실 IPCC 보고서입니다. 인터가버먼털 패널이죠. 그러니까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에서 낸 보고서 얘기예요. 거기서 5가지 정리해주겠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버슈팅. 이미 선을 넘었다. 산업화 이후에 1.5도 이상 기온 상승 못 막으면 큰일 난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고를 해왔는데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2030년 안에 1.5도 이상 오를 것 같다. 두 번째, 땅 속의 화석연료는 그냥 묻어두자. 석유, 석탄 이런 에너지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용을 멈춰야 한다. 세 번째, 우리한테 달렸다. 소비자들이 변하면 그래도 탄소 배출량의 40%에서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 식물성 음식 많이 먹고 비행기 타지 말고 더 많이 걷고 자전거 더 많이 타자. 네 번째, 지금 당신이 행동한 결과는 수천 년을 간다. 지금 남극 그린랜드에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은 수천 년 동안 돌아올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5번째, 이제 과학이 아니라 정치다. 과학자들은 이미 명확하게 결론을 냈다. 그런데 정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석유가 석탄처럼 화석연료니까 퇴출시키자. 요 문구 하나에도 합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정리해드렸어요. 근데요, 이게 사실 올해 3월이 아니고 작년 3월입니다. 1년 지난 얘기인데요. 1년 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사실상 됐습니다. 이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분이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캅28 그 사이에 한 번 더 모였어요. 1년 사이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석유는 퇴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던 전기차 열풍 이제 한풀 꺾였죠. 테슬라도 시들시들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 행위 중에서 가장 고강도의 탄소 배출 행위가 뭐죠?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카르텔이라고 그러면서 수사하고 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후에 1.5도씨를 이미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인간은 멸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세요? 네,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BBC에서 정리해줬죠.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곳은 정치입니다.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한일전이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건 기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3명 중에서 1명이 그래도 나는 기후정책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 투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후유권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유권자한테 희망을 걸어야죠. 기후정책을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더 많이 내놓고 있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멸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의료 대란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도 의사도 잘못한 것 같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 모셔서요. 같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널뛰고 있죠. 네,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나오셔서요. 미국 대선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같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인의협의 이서영 국장님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내기로 한 사직서 그대로 다 내고 모두 사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려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 교수들은 이미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면허정지가 될 것, 집단사직에 참여한 분들 면허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면허정지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좀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의사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해법은 좀 굉장히 먼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의료 현장, 특히 아주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님 모셔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네. 인의협인데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 어떤 단체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협은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던 의사들이 만든 단체고요. 더 평등한 사회여야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기치 아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나 가난 때문에 혹은 국가폭력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때문에 건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빈곤층 현장에 가서 의료 행위, 뭐 무료 진료소 활동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누군가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연대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속을 보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도 있으시던데, 네. 여기도 또 비영리 단체인가? 인의협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신 예. 거죠? 네. 그리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또 다른 단체인 거고. 네, 운동본부는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연대체 형태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본부가 발족한 게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 코로나19가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상 대란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의료 위기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근데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거의 꼴찌 국가 수준인데, 그 공공병원들 위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조금만 증가해도 병상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이런 의료 대란 사태가 그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위기가 이제 더 심각해지고 팬데믹도 더 자주 다가올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인 위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지금의 90% 민간 병원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원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민적 합의점,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운동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라고 해서 4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좀 지지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분들의 시민단체들의 모임. 이름 그대로 공공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공공병원은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게 딱 예상이 되는데, 이 의료 대란은 공공의료 확대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갔어요. 선생님 말씀 딱 듣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지금 공공병원에서 병동 당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의사이신데, 저는 2020년에 그 코로나 당시에 의사 면허 시험 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불과 4년 전에 네네. 지금이랑 비슷한 이슈로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그때도 있었고, 그때 저는 그 이제 졸업 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 집단행동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거부를 했는데 저는 그냥 시험을 보기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냥 더 나은 의료제도나 의료라는 것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는 국시를 보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한다고 네, 했고 맞습니다.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했고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했고 네. 정부가 그런 패키지 내놨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반발해서 사실 지금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파업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당시이고 코로나 때고. 네, 뭐 그때랑 지금의 정부는 달라졌지만 사실 의사들의 태도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공공의대 얘기도 나오고 지역의사제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공공의대 정원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는데 아무튼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는 의사들의 변하지 않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험 안 보신 분들이 나중에 구제가 됐었죠. 결국에는 다 구제가 돼서 제때 입사를 하게 되었죠, 인턴으로. 그러니까 네.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게 정부에서 해주어서 보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 되셨겠네요. 그럼 그분들 지금 아마 동기분들. 대부분은 전공의로 병원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사직서- 집단 사직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제가 다 연락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사직 물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서영 선생님은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로 가는 과정은 안 하시고 지금 다른 활동을 네. 하시는 건가요? 사실 원래 그런 임상 의사로서의 지금도 임상에 있지만 그 전문의가 돼서 임상 의사로서 살겠다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큰 한 가지는 이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벌어질 때 어떤 비공식적 커리큘럼으로 의사들이 어떤 집단의식을 학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 의학 교육학에서도 쓰는 용어인데 이 정규 교육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그 집단에서 공유되는 가치나 인식 체계 같은 거를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는 루트가 학생들에게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 행동 속에서 사실 그런 대안에 대한 진짜 토론 같은 거를 해볼 기회는 없었고, 근데 제가 모든 전문의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못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루트대로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보는 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선배들이랑 다르지 않게 될 수 있을까? 다르게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일단 의료계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진로 방향에서 잠깐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한 좀 다시 돌아가서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대 정원, 의사가 부족하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해야 된다. 네. 의사들 쪽에서는 증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른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증원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퍼져서 필수 의료인이 필요한 데까지 다 가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지방의대 먼저 더 많이 증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자꾸 지역의료, 필수의료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연 정부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말대로 지역이랑 필수 영역의 의사들이 갈 것인가? 사실 그런 계획의 구체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인 것은 얼마 전에도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양산이라는 지역에서 웅산이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합병원이 민간 종합병원이 단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수익성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웅산 지역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웅산에서도 지금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취약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의 시장 방임적인 의료 체계에서 어떤 민간병원도 그 취약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역에 바로 공공의료 기관을 늘려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전례는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최근에 이슈는 웅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정부가 의사를 지원하면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나 지금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의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그런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단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의사들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금의 어떤 민간 의과대학들의
크게 숫자만 증원한다고 해서 그런 공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운동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과 기존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새로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되는 곳들에는 신설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사실 지역이라면 필수로 공백을 해결하기는 난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방대학교에 수도권에 배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대에 몰아줌으로써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지방에 좀 퍼지게 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 원래 40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120명으로 늘게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울산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울산대를 졸업하고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는 일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정부의 레토릭인 것인데요. 사실 그 정원 배분을 지역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것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늘리지 않았다. 근데 경기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경기권은 늘렸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수도권, 비서울 지역에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그 의사가 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을 어디서 받는가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병원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보통은 수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행정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대들에 주로 증원을 해놨지만 그 병원들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서울이랑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울산대 의대 아까 말씀하신 곳도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 정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성균관대 의대 마찬가지로 삼성이 운영하는 어떤 의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 이런 곳들에서 주로 수련을 받게 되고, 건국대 의대도 마찬가지, 관동대, 동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차의과학대학, 한림대 이런 곳들이 다 수도권이랑 서울에 수련병원이 있습니다. 이 수련 과정을 결국에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그 행정적으로만 지역에 있는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과연 지역에 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그런 지역에 충원됐다는 의과대학 숫자는 사실 약간 뻥튀기 된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에서 의대, 예를 들면 울산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울산의 의사가 나중에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울 아산병원에 가려고 하는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대도 사실 예과라고 하죠. 그 보통 의과대학 입학하고 나서 어떤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양 과목이나 자연과학 과목을 배우는 시기 정도만 울산에 있고, 핵심적인 실습부터 서울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대가 사실상 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건 실습부터, 수련 과정은 당연히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학생 때 실습부터도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는 그 지도 앱에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주소가 서울인가요? 아예? 아산병원에 있는 그 건물이 찍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실습과 수련과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대라고 볼 수 없는 곳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울산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수련이라고 하면 그거는 학부 졸업하고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보통 네, 하는 맞습니다. 그 과정을 네. 얘기하는 거고.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일반의가 되는데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전문의 수료를 보통은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문의 수련 과정을 위해서 어떤 병원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이자 수련생으로서 그 병원에 입사해서 짧으면 4년, 길면 5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전문의가 되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4, 5년간의 수련 기간이 대부분 서울이랑 경기권에서 이루어지는 의과대학들이 많다. 그런 것들도 지방의대로 지금 포장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보통 그게 큰 병원하고 제휴를 맺고 지방의대가 학생들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협력병원이라고 칭해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습 과정이란 거는 그러면 대학 교육 중에 하는 걸 네, 대학 말씀하시는 교육 거고요? 중에도 뭐 실험실 실습이나 아니면 네네.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대형 병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 뭐 환자가 입원을 해 있으시면은 병실에 이렇게 전문의분들이 오셔서 회진을 쭉 하시잖아요. 그럼 네. 쭉 이렇게 다른 분들이 따라오셔가지고 옆에서 네. 토론하면서 약간 배우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수련 과정에 네, 있으신 그들 거예요? 중에는 이 전공의들도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따라가게 실습생도 있고 수련 과정에 네.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방대에 이 학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근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필수 의료 중요하니까 뭐 응급실 오픈런, 소아과 오픈런, 뭐 응급실 뺑뺑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가를 조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공의 소아청소년 예를 들면 요과에는 수련의들한테 월 100만 원씩 비용을 준다든지 또 수가 조정도 뭐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이건 네. 어때요? 일단 수련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2003년에도 그런 비슷한 정책이 전례가 있었는데요. 외과랑 흉부외과가 그때도 부족해서 그때 그런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흉부외과랑 외과에는 그 정책 시행 후에도 오랫동안 효과가 없어서 결국엔 폐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완전 폐지되는 거 막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형태로 부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흉부외과 지원에 어떤 비용이 부족했나? 그래서 뭐 액수를 늘려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주요 국립대 병원들의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거의 뭐 0%에서 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련 지원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미 실패한 전례를 알고 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기존에 좀 실패 전례가 많은 거고 사실 그러면 그런 지금 소아과가 대표적으로 비인기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의대생들이 가장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과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이 수련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과가 인기과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응급이 없고 그리고 개원을 했을 때 고수익이 보장되고 이런 영역들에 주로 인기과라고 부르는 곳들이 주로 그런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런 곳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인기과 위치를 점해왔던 곳들인데 그런 곳들이 왜 인기과가 됐는가? 사실 이 그런 비급여를 많이 할 수 있고 개원했을 때 고수익이 보장되는 영역에 어떤 규제를 정부가 충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요인 때문에 학생들이 몰린 어떤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데 뭐 그거를 일부 수련 보조 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그 일부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논의 중에서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든 어떤 과든 그렇게 인기가 없는 흉부외과든 과에 대해서는 진료에 대한 수가 진료 우리가 행위별 수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진료하고 환자 면담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보세요? 일단 수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만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가가 너무 많은 곳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약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의사단체들도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 수가 배정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서로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진료과들이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 근본적으로 수가 인상이라는 게 지금 필수과 의사들이 안 가는 것이 이런 고수익이 보장되는 과들에 의해서 평균 소득이 너무 상향 견인이 되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런 비인기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 비인기과의 수가를 신설해서 이걸 해결한다? 이 지금 의료 전달 체계랑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사가 갈 건지를 시장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제적 위인책을 도입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리적인 의료 영역을 규제하지 않고 그 상한선 거기서 맞춰놓은 상한선에 따라서 그런 공익적인 진료를 주로 하는 과들도 같이 맞춰준다는 것도 사실 일단 올바르진 않은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수가 인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어떤 계속해서 여러 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건보 재정을 이용해서 결국엔 수가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정부가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떤 타개하기 위해서 선심 쓰듯이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사들 달래기용으로 그렇게 풀 수 있는 재정인가 그런 걸 민주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실제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정책의 창은 사라지고 이렇게 정부가 건보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를 요즘에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건보 재정은 사실 대부분 시민들이랑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과 노동자의 것인데 그걸 약간 정부가 너무 쉽게 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얼마까지 올려줘야 그 필수가들의 의사들이 얼마나 충원될 수 있을지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단순히 수가만 의사인력 편중의 어떤 변수인 것도 아닌데 너무 수가 원툴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딱 이해가 갔어요. 어쨌든 뭐 의대생 입장에서 인기과로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일단 응급이 없어야 되고 그건 알겠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응급이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원래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또는 보람을 느껴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결정적으로는 그거 했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개원이 고수익이 보장된 다른 과들 때문에 안 가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개원디 고수익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아요? 개원이. 그렇죠. 예. 네, 그 개원가에서 그렇게 고수익 개원이들이 봉직이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의사보다 더 높은 소득을 거둔 이유가 사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비급여 진료를 의사들이 많이 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병원에 가서 실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의사들이 좀 더 맘먹고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보장성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좀 근거 있는 의료 행위를 위주로 건강보험 기반 안에서 진료를 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규제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둘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그 개원의들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건 실손보험을 좀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건강보험을 좀 손을 봐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을 좀 넓혀줌으로써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근거 없는 의료행위는 좀 의료기관에서 퇴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 비급여인 것들 중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역에서의 필수 의료는 확충할 수가 결국은 없는 문제는 계속될 것 같으니 공공병원을 확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료 자원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병원이라는 자원과 병상 자원과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자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상 자원이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의료가 지금 부족하고 이런 곳에 지역 주민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공급한다. 이게 공공성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럼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공공성이 전혀 없다. 병상자원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공공성이 없다는 점이 한 가지가 문제고 지금의 증원 안에서도 사실 그 공공의료 영역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자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공공성을 누락시킨 증원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정책 방향을 선회해서 그런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을 늘리고 그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사실 그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정부가 칭하는 그런 것들에 종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의사들이 거기 배치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 인력 증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을 가진 증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의료 하면 이제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좀 비효율적이고 유럽처럼 우리도 막 오랫동안 기다려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냐 오히려 조금 지금처럼 의사들이 영리를 좀 어느 정도 추구를 하는 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 또 의사단체들 주장 중에 그런 항상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다. 한국처럼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 행위량 자체는 많지 진료 횟수는 많지만 그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3분 진료 뭐 대학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3분 진료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그 3분 진료라는 거는 그러면 행위량이 많아졌으니까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공공의료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정부가 그런 복지 긴축을 하면서 그런 국영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 그런 어느 정도 퇴보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정부의 책임성 문제지 그 운영 체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료는 건수보다 사실은 질이 중요하다. 이게 네. 지금 핵심이시네요. 그 부피가 많은 진료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필수 비급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뭐 꼭 필요해서 병원을 간 경우에도 충분한 진료를 못 받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질 관리를 하려면 공공의 영역이 좀 의료 제도 전반을 약간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의료 자원에서도 없고 그런 건강보험 계획에서도 없고 그런 민간을 통제하는 영역에서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굉장히 약한 제도를 추진하면서 계속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간 그 껍데기를 뜯어보면 그런 공공성 계획이 누락된 되게 부실한 가짜 의료 개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의료 개혁이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는 말이 약간은 함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을 씀으로써 굉장히 좀 영역을 좁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어떤 의료 개혁 관련된 문건을 보면 공공이라는 단어는 거의 실종이 돼 있습니다. 아예 공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필수의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필수라고 지정하는 건 굉장히 어떤 중증이나 희귀 질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되는 소아과 이런 얘기도 좀 끼워넣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 중에 일부 피부 미용이나 성형 같은 거 빼고 나면 대부분이 필수적인 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필수를 콕 집어서 몇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수의료라는 말 용어 자체에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정부가 약간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언술의 하나로서 필수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는 다 필수긴 하죠. 사실 그렇죠. 돌봄까지도 다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또 병원에 오랫동안 최근에 계셔서 보니까 뭐 돌봄이 없는 의료라는 건 또 의료의 반쪽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을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공공의대 신설하고 공공병원 확대가 어느 정도 포함된 의료 개혁 패키지를 내놨었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더 반발했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공공성 공공병원 늘리자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의사분들이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건 어떨까요? 아마 그 질문 주신 취지는 아무튼 의사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이 국면이 끝날 텐데, 제가 제시한 어떤 이런 시민사회의 주장이 과연 의사들이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돌봄 노동자들도 사실 의료 체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주체들은 지금 이 공론장에 등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랑 정부의 강대강 속에서 어느 해법을 찾든 간에 사실 지금까지의 두 세력의 경로로 봤을 때 둘 다 이런 공공의료라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받느냐 아니냐보다는 이 의료 제도의 어떤 다른 주체들이 이 공론장에 등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답답함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도 가짜 의료개혁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도 연속으로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했고, 지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했고, 지난 주말에는 대구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들이 내놓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정부도 의사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둘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2,000명이 맞냐 적냐, 뭐 그러면은 뭐 의사들 조금 마음 상했으니까 수가를 조금 인상해 주냐 마냐, 이런 얘기로는 사실 근본적인 개혁은 될 수 없고, 누가 이기든 사실 시민이나 환자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000명 가지고 그럼 좀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료 문제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공공병원을 놓고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 테이블에 의사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다른 주체들도 같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네요. 원론적으로라면.
그래야겠죠. 근데 그 뭐 협상 테이블에 어떤 뭐 아젠다를 누가 설정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의료제도의 가장 핵심 주체는 사실 시민과 환자들이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도 그 얘기를 안 들으면서 자꾸 의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한 석 달 동안 병원에 계셨었는데 아주 최근까지 퇴원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의사 선생님 안 계시면 물론 병원이 돌아갈 수 없고 아버님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간병인이 없었다고 해도 간호사 선생님이 없었다고 해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의료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일이더라고요. 그 후에 재활하는 과정도 다 그렇고 그 모든 게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의대 정원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가짜 의료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대안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더 늘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오늘? 예,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서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기획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시면 김외현 리드하고요 비트코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비트코인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김외현 리드 나오셔서요. 또 비트코인과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또 지난주도 뜨거웠죠?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계속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만약에 완화되거나 둔화되거나 하면은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 신호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현물 ETF에 이 들어가는 자금이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ETF 중에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그 ETF로 전환한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좀 높았어요. 이게 초기에서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지는 양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뭐 결국은 이제 둔화가 됐다는 거죠, 이 속도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오늘 밤을 한번 보고 네. 내일도 보고 하면서 이런 좀 추이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됐다가 또 살짝 또 주말에 올랐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네, 뭐 오늘도 좀 오늘 오르긴 조금 했습니다. 오르고. 네. 네. 아직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현물 ETF에 유입되고 유출되고 하는 과정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거기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네. 기왕 ETF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의 ETF 승인이 사실 이 모든 모든 상황에 급등락 상황에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이죠. 뭐. 네, 네. 상승장의 네. 도화선. 네. 근데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뭐 지금부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뉴스에서 어떤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다, 아니면 무슨 입장을 취했다, 또는 어느 쪽 정당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어떤 뭐 정책을 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 전문 매체들도 계속 기사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올해 뭐 선거 11월 초일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약간씩 공화당, 민주당이 스탠스가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공화당은 조금 월스트리트에 가까운 것 같아. 금융인들은 공화당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가까운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 아직 다 스탠스가 있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거는 어때요? 이게 보수 진보의 스탠스가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지금 이제 월가랑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양쪽에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양쪽 성격을 다 띄고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어떤 시점에 단면을 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이냐 보면 약간 파랗다 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시점에 잘라서 보면 약간 빨갛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오늘 좀 뭐 그 얘기를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즘 관심을 끄는 건 트럼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때요? 3월 11일이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에 아주 유명한 토크쇼죠. 스쿼크박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에 관한 거였어요. 이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예전에 했던 얘기랑은 많이 달라서, 그 어휘가 많이 달라서 좀 네네.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crazy new currencies라고 했으니까 뭐 미친, 아니, 아주 인기가 많은 새로운 통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커런시라고 한 건가요?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했었고, 또 추가적인 형태의 통화, additional form of currency 뭐 이런 말도 했고, Additional form.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걸 굳이 없애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내가 이걸 탄압하는 정책을 펼칠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다. 그래서 이 업계나 이 투자자들은 굉장히 반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잠깐 보면은 이날 원래 이제 사회자가 있는데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인물이 초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이 클레이튼이 트럼프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어요. 스쿼크박스가 제이 클레이튼이 제이 클레이튼을 초대한 거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원래 진행자는 있는데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트럼프 인터뷰에 일종의 게스트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 예전에 그 대통령님 예전에 제가 이거 좀 열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이 클레이튼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기억한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런데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건 완전 진짜 무슨 비트코인, 흔히 얘기하는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굉장히 효용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쪽 업계 사람들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가끔 재미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랬더니 제이 클레이튼이 깜짝 놀라가지고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거 웃으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무슨 새로운 형태의 통화라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이게 additional form of currency라고 만약에 했다면 진짜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라는 걸 인정을 해버린 것 같은 발언인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가끔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을 한다는 게, 그 한정판 운동화 스니커즈를 판매를 했었대요. 트럼프가 그런 거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머그샷 찍혔을 때 머그샷 아. 찍힌 티셔츠랑 뭐 기념품 맞아요.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선거 자금. 그것도 뭐 한 400만 불 넘게 벌었었는데 이 스니커즈도 그렇게 팔았대요. 스니커즈를 팔았는데 팔면서 그 결제 수단 중에 암호화폐를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것도 넣었던 모양인데 정확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암호화폐를 넣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로 결제하는 거, 새로운 형태로 통화가 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태도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뭐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지만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고 그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발표한 때가 2021년 뭐 초였는데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거는 무슨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 3년 전이지 않습니까?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사기 아니냐. 이거는 달러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어떤 통화 형태이기 때문에 난 이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새로운 형태라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한 달쯤 전에 2월 달에 어떤 선거 유세 장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뭐 그거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어울리는 방법을 나도 좀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그 사람의 구호니까 이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달러인데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이거는 나쁜 거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런 지금도 느낌이 그 드네.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스코크 박사에 나와서 한 얘기에서도 나는 하나의 통화만 원한다. 근데 달러만 원하고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떠나는 거를 나는 나 그런 거 싫고 그런 거를 허용하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달러에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랑 똑같다. 난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쓰더라. 이게 약간 약간 좀 유연해졌다 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비트코인 등등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워낙에 그 인물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인물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만, 큽니다만 그래도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죠. 공화당이 원래 그런 입장인가요? 트럼프랑 또 다른가요? 어때요? 뭐 트럼프가 이거 지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공화당에서 이번에 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금 뭐 아직 뽑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경선 후보들 중에 굉장히 전향적인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좀 되게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계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라마스와미 후보가 있었죠. 30대 억만장자 이 바이오테크 기업 했던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임직원들을 대부분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라거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쪽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내놨었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했고 요즘은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라마스와미 외에도 론 디센티스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플로리다 주지사 있으면서도 또 이제 블록체인 정책을 지원한 그런 정책으로 또 이름을 얻었었고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도 공화당 후보였는데 뭐 이 시장 특별 수당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친 암호화폐, 뭐 크립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 네네. 크립토 후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뭐 이런 후보들이 주류냐 이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하나는 CBDC라고 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네. 정책이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이고 중국은 네네.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는 걸로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가 디지털로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 침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 다른 이제 주요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CBDC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게 공화당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는 그 있겠고 개인의 자유란 이슈 때문에 그렇죠. 좀 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은 전자화폐로 뭐 이렇게 신용카드 쓰고 그러면은 기록에 남지만 현찰을 쓰면 기록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꼬리표가 없는데 CBDC는 블록체인 방식이니까 계속 꼬리표가 남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어디에 쓰고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이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자체가 싫다. 그렇죠. 이제 미국의 이 공화당 지지층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자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나온 거에서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이든하고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나요? 기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테라 사건도 있었고 네. FTX라고 이제 미국에 있던 거래소도 잘 안 되는 그런 뭐 굉장히 뭐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강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민주당 정부가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코인 기업들하고 지금 소송을 벌이는 거 이것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일정을 보면은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고 있고 사실 증권 당국에서는 암호화폐나 뭐 세무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좀 연구하고 이거를 규제를 하려는 인력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네네네. 이걸 계속 정부니까 집권한 정부니까 이걸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탄압하려고 계속 돈 달라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규정이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규제 인력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집권한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뭐 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채굴에 대해서 암호화폐 채굴을 하면은 전기가 많이 뭐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세금을 내라 해서 채굴세를 지금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세. 네, 이건 이제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너무 우리를 좀 옥죄려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집단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채굴세를 어떻게 매기죠? 전력을 쓴 거에 요금에다가 30%를 가중치를 줘서 일종의 누진세 같은 방식.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네. 채굴할 때 썼는지 아닌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을 채굴 거 아니에요. 기업에 대해서 매기는 채굴 거니까. 기업을 아예 네. 지정을 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ETF 승인도 지연시켰다. 관리 감독 강화하고 규제 강화하는 예산도 막 늘리자고 요청했다. 채굴세도 도입하려고 했다. 소송도 막 소송도 한다. 소송도 했다. 좀 밉상이 되긴 했겠네요. 근데 뭐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민주당이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정부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조사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혹시 미국 대선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나 이런 게 따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따로 이걸 뽑아서 조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네. 때문에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있는데 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조사를 했더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이 39%였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높네요. 높죠. 근데 박빙으로 나오는데 딴 데서. 재밌는 거는 네. 이 똑같은 조사를 4년 전에 했을 때 네. 2020년 대선에서 또 똑같은 인물이 붙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39%, 바이든이 43%였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트럼프가. 그게 이제 그때는 트럼프가 집권했던 대통령이었고 아, 지금은 바이든이 집권한 대통령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권한 정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심정이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보면은 양쪽 다 옹호론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 발전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지키고 법과 규제를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확립될 것이고 그러면 뭐 정 안 되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정부가 소송해서 지면은 이게 바뀌기도 할 테니까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반면에 트럼프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지금 뭐 명확한 기준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막 박수를 받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참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하다는 시각이에요. 아,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네. 자산시장이 자산시장이 다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피난처로서 자산의 피난처로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입품의 관세를 또 높이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네, 되면 네. 그러면 보호주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막 높아지면서 이게 또 가격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인상을 바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세상이 망하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경제가 망하면 경제가 불안해지면 비트코인이 유리하다.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경제가 망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 하여간 인플레이션 심해지면 좋아진다. 뭐 전쟁 일어나서 불안해도 불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자산 희구하니까 좋아진다. 지금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참 다들 이제 어느 후보에서건 좀 안식을 찾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의 불안감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아직은 들고요. 투기 대상이라는 사실의 방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셈이죠. 저 항상 비판적으로 여쭤보니까.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잡코인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재밌었어요. 그 트럼프 밈코인, 네, 트럼프 주제로 한 밈코인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지금 다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트럼프 아까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이제 코인들의 뭐랄까요? 그냥 각 코인들의 상황을 정리해 놓는 포털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 관련 코인이 53개, 53개나 되더라고요. 53개, 53개. 바이든 관련 코인 11개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이든 사실- 인기가 좀 낮네. 사실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 두 사람 본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냥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거래까지 하고 있으니까 참 재밌죠. 트럼프 코인 중에 제일 대장주격인 코인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 네. 그게 선거 구호죠. 그렇죠.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따서 마가인데 지금 5.3달러고 시총이 2.47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3월 5일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9.69달러. 이게 슈퍼 화요일 경선 하던 날인데 그날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최고점을 기록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제오 보든이라고 조가 J-O-E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J-E-O로 이제 철자를 잘못 쓰고 아. 바이든에서 I를 O로 바꿔서 보든이라고 하는 그런 코든이 있는데 이게 참 그냥 밈코인은 장난이니까 장난을 또 친 거죠, 이름에서. 여기도 시총이 2.43억 달러니까 트럼프 아까 마가코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제 하루에 77%가 올랐더라고요, 이 코인이. 보니까 바이든이 트럼프를 지지율 면에서 앞질렀다. 득표율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이게 앞질렀다 이런 언론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밈코인 투자자들은 거의 게임처럼 대선을 보고 있는 그런 뭐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정치인 테마주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핑계가 있잖아요. 뭐 누가 되면은 어떤 산업이 뜰 거다. 뭐 이런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 밈코인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런 아무것도 연관고리가 없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가 NFT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아무튼 NFT를 만들어서 판 적도 있었거든요. 아, 스니커즈 말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사진 같은 걸로 NFT 만들면 이제 그게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거기 들어있던 저 코인들을 대부분 다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 코인 만든 사람들이 그 지갑에다가 자기네 코인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졸지에 트럼프는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갖게 됐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랑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트럼프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그걸 현금화하면은 자기가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없잖아요. 뭐랄까, 인과관계가.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그 코인에 어떤 이익을 줘서 그 코인 투자자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 그게 가격이 오르고 그게 나한테 다시 돈이 오는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밈코인은 얘기하면 할수록 힘 빠지고 허탈한 얘기입니다. 그만하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오늘 말씀하신 거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전체적으로 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거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명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조금 더 규제안으로 이걸 편입시키고 안정화시켜 간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큰 상태고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이 관련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또 어마어마한 자금을 동원해서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래요? 지난 슈퍼 화요일에만 그 미국의 제일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하고 미국에서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윙클보스 형제 네. 그 두 집단이 1,300만 달러를 썼대요. 슈퍼 화요일에만. 슈퍼 화요일 그 하루에만. 그러면 후원금으로 낸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슈퍼팩을 통해서 냈다는데 슈퍼팩을 네. 비영리 기관 통해 가지고 그렇죠. 선거 캠페인하는 네. 거죠. 제3의. 그래서 이제 선거에 어쨌든 영향을 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의원 구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거고 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한테도 영향을 줬을 거고. 하루에 근데 수백억 썼다. 그렇죠. 수백억 원. 그걸 보니까는 꼭 공화당인 것도 아니고 꼭 민주당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골고루. 맞습니다. 일단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을 끼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이 끼친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김혜연 리드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반 라이브 잊지 마시고요. 꼭 오셔서 깊이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